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간호학 역학 단원 기출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역학적 연구 방법 중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과 연관지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 방법은 무엇일까? X를 기준으로 Y를 찾고 있는 전향적 연구 관련 설명입니다. 풀이를 보면 코트 연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노출군과 비노출군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 추적 관찰하여 질병의 발생을 측정한다 라고 풀이를 적어두었는데요. 코트 연구는 반드시 기억할 부분이 X, 요인을 기준으로 Y의 발생을 찾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X를 초점을 맞추고 첫 시작점이 X다. 그리고 시점을 미래에서 Y를 찾고 있다면 전향적 코트 연구가 되고요. X를 과거의 요인에서 찾으면서 현재 Y의 상태를 보는 연구는 후향적 코트 연구다. 어쨌든 코트 연구는 X를 중심으로 Y를 찾아나가는 연구 방법입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연구하고자 하는 질병에 이완된 환자군과 질병이 없는 대조군을 선정하여 과거의 질병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요인에 폭로된 적이 있는지 후향적으로 조사해서 질병 발생과 관련한 요인을 파악하는 역학적 연구 방법은 무엇인가? 첫 줄에 환자군이라고 Y가 벌써 주어졌네요. Y를 기준으로 과거의 X 요인을 지금 조사하는 후향적 연구 방법입니다. 후향적 연구 방법의 아주 대표적인 것은 이제 환자 대조군 연구이죠. 그래서 좀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3번 영국의 존 스노우 박사님 역학 활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5번이 답인데요. 지도에 콜레라 환자의 집을 표시하고 환자의 특성을 추적하였다. 존 스노우 박사님은 역학적 단계에 따라서 역학조사를 했던 과학적인 이제 사례인데요. 가설을 이제 성립을 합니다. 콜레라는 환자의 장 배설물에 오염된 상수나 또는 음식물로 건강인에게 전파된다라는 가설을 수립하고 그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지금 어쩌면 이제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역학적 조사 단계와도 아주 유사한 그런 단계를 거쳤어요. 그래서 가설을 성립하고 가설을 검증해 나갔던 그래서 콜레라가 많이 이제 발생됐던 사람들을 이제 점지도를 그려서 이제 오염된 식수를 공급받고 있었던 그 부분을 이제 밝혀냈던 사건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존 스노우 박사님 역사적 역학 활동 중에 과학적인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건이어서 이 부분을 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고위험 음주가 간경화 발생에 영향을 준다. 고위험 음주 X가 간경화 발생 Y에 영향을 준다라는 역학적 연구 결과가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X가 이제 Y의 영향 요인이다라는 게 밝혀진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고위험 음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절주 교육을 하는 역학의 목적을 묻고 있어요. 자, 결국은 X 요인을 통제하기 위함이죠. 지금 X가 Y의 원인이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답까지 4번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풀이 부분을 보시면 역학의 목적 중에서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예방하는 것이 해당한다라는 것 이제 좀 같이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고든의 지렛대 이론입니다. 고든의 지렛대 이론은 지렛대 이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생태학적 모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질병의 삼원론을 발전시킨 모형인데요. 질병과 유행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엇인가? 균형이 깨어진 상태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면역된 인구가 유입될 때, 면역된 인구가 유입되면은 질병 발생 이루어지지 않죠. 면역 인구 숙주의 감수성이 떨어지고 면역 상태가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아요. 자, 2번 병원체의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 병원체의 지금 전파 능력이나 생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이제 질병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하천의 물이 범람한다. 자연재난, 자연재해가 지금 발생된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는 고든의 지렛대 이론 1번은 평형 상태이고 2번부터 4번 동그라미라고 해서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모형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환경이 병인체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균형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3번 질병, 유행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4번은 영양 상태가 호전되는 거, 숙주의 면역이 증가되고 감수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질병이 발생되지 않고 소독이나 방역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다. 이 부분도 환경적 영역에서 이런 숙주와 병인체는 떨어지게 하고 숙주는 이제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답은 홍수로 인해 하천의 물이 범람할 때이다. 그래서 고든의 지렛대 이론 그 역학 모형 관련해서는 각각의 개념, 설명, 그리고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렛대 이론 다시 찾아보고 꼼꼼하게 살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A보건소 집단 검진을 실시할 때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신뢰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했을 때 동일한 값을 얻는 것을 이제 뜻하는데요. 매일 다른 시간에 측정하면 그 시간 정확한 정해진 시간마다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측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여러 명의 측정자가 측정하게 되면 측정자 간의 오류가 또 발생할 수가 있겠죠. 개별화된 측정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 또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자의 숙련도와 그리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측정을 하게 될 때 이때 신뢰도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4번이 정답이겠네요. 특정 도구를 중간에 교체하지 않는다. 동일한 도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이렇게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한다. 이게 동일한 한 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은 아니고 떨어뜨리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사자가 굉장히 숙련되게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명의 검사자가 다수의 그 대상자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검사자 간의 그런 오류는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검사자의 숫자를 한 명으로 제한할 수가 없고 뭐 5명, 10명이 될 수 있는데 표준화된 방법으로 동일하게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도구의 신뢰도를 또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는 일치도이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측정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체킹하셔가지고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코로나19 검사 도구로 자가진단 키트를 고려하고 있는데 질병에 걸린 사람을 양성으로 판정해낸대요. 질병에 걸린 사람을 양성으로 판정해낸다. 근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자, 세로 라인을 읽어줘야 되죠. 질병이 걸린 사람을 양성으로 민감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없는 사람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뜻하죠. 자, 질병으로 시작하게 되면 질병을 이야기하고 있는 세로 라인으로 읽어주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공식 부분도 찾아서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도구로 자가진단 키트의 정확성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타당도를 보고 있네요. 검사에 의해 양성으로 나타난 사람 중에 실제로 질환에 걸린 사람의 비율, 자, 확률 보니까 곱하기 100 들어가겠네요. 검사에 의해 양성이다. 자, 이 경우에는 가로 라인을 읽어줘야 되죠. 자, 가로 라인. 검사 결과 양성으로 받은 사람 중에 실제 질환이 있었던 사람, 양성 예측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측도는 검사 결과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가로 라인을 읽어 주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측정 지표 파트에 검사 도구의 타당도 그 동영상 참고하셔서 공식과
그 설명 부분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자, 9번 문제 봅시다. 도시 지역의 성인 중에 300명을 무작위 추출했다. 비만, Y, 운동량, X 동시에 조사를 한대요. 자, 어떤 연구 설계일까요? 자, 하나의 시점에 잘라서 X와 Y를 동시에 지금 조사하고 있는 연구 방법. 네, 단면조사 연구입니다. 단면조사 연구는 질병 발생 시 질병의 유형을 파악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사 방법이다. 유병률 조사에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동일한 작업과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직업성 암 벌써 발생했네요. Y가 발생한 근로자와 발생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 X를 밝히기 위해 위험 요인을 조사하였다. 후양적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 발생된 Y를 기준으로 위험 요인 X가 과거에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연구. 그래서 후양적 환자 대조군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는 무엇보다도 첫 시작점이 Y와 Y가 없는 사람으로 이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는 명백한 환자, 그리고 대조군은 그때 그 시점에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 선정 조건이 좀 가장 중요했던 파트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환자 대조군 연구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했어요. 교차비를 구하시오. 그래서 환자 대조군 연구, 후양적 연구, 교차비를 구할 수 있다. 연결시켜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Y, 폐암의 유무와 과거의 흡연력이라고 해서 X 요인을 과거에서 찾고 있는 전형적인 후양적 연구 결과입니다. 과거 흡연력이 있다, 없다. 그리고 폐암의 유무가 있다 없다로 지금 테이블이 그려졌는데요. 교차비를 구하는 것은 B의 대응비로 이제 구해지게 되고요. 공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교차비는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환자가 나올 오즈 분의 요인에 노출된 집단에서 환자가 나올 오즈로 구하게 돼요. 두 개의 B의 대응비를 이제 구하게 되는 공식인데요. A, B, C, D 이렇게 꼭 적어 놓고 공식을 먼저 암기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D분의 C. 자,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지금 발생된 D분의 C가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요인에 노출된 집단에서 환자가 나올 확률이니까 여기 위쪽 라인을 읽어주면 되죠. 그래서 B분의 A.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면 수치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면서 5가 나오는지 한번 꼭 보시고, 자, 이 나온 값을 또 해석을 잘 해주어야 되죠. 자, 해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과거 흡연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폐암 발생이 5배 더 발생했다라고,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5배. 지금 지봉이 얼굴 때문에 가려가지고 풀이 이제 나오지 않지만 목소리로 듣고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설사 증세를 보이고 있는 A 식당에서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였다. 김밥 섭취와 식중독 증세의 연관성을 조사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구했다. 상대 위험비를 구하시오. 상대 위험비 동그라미 치고 코호트 연구. 자, 그런데 현 시점에서 과거에 X에 노출이 있는지를 보면서 현재 식중독 증세 Y를 보고 있어서 이 테이블은 후양적 코트에 의한 결과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자, 상대 위험비 공식은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집단에서 질병이 발생할 위험, 발생률 들어가고요. 요인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병이 발생할 위험이라서 발생률이 들어갑니다. A, B, C, D 이렇게 적고, 자,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미섭취된 C 플러스 D 분의 질병이 발생된 C가 여기 분모에 자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김밥 섭취를 했는 섭취군에서 얼마만큼 이제 또 식중독 증세가 있었는지를 보는 A 플러스 B분의 A로 계산을 하게 되면
수치가 15가 나와요. 여러분들 요거 공식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를 좀 반복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15라는 숫자를 얻었습니다. 상대 위험입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이죠. 어떤 거? X에 노출되고 노출되지 않음에 따라서 Y 질병 발생에 얼마만큼 위험한가를 나타내주는 상대 위험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오염된 김밥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병원성 대장균 감염증, 식중독 증세를 나타날 걸릴 위험이 15배나 높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생산 연령층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서 생기는 유출형이다. 출산력 저하로 유년층의 비율이 낮은 인구 구조의 유형은 무엇인가? 자, 인구 피라미드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요. 가장 아래쪽에는 이제 연령이 0세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요. 왼편에는 남자, 오른편에는 여자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는 인구 구조 유형이죠. 자, 인구 구조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이제 정형화된 유형은 3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2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그 특징들을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5가지 유형 중에 어떤 유형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자, 지금 나온 것은 인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했다라고 하면서 핵심 키워드가 주어졌어요. 유출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적 특성에 의한 2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답가지가 이제 종령이나 항아리형이나 피라미드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정형화된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다 2, 3, 4는 다 이렇게 답가지를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선택이니까요. 자, 우리 스타벅스는 도시에 많아요. 그래서 이거 별령을 항상 도시형으로 꼭 기억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호리병형은 이제 농촌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해서 생겼다라고 되니까 이 호리병형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리병형은 호로형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표지박형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 연령층 인구의 유출이 큰 농촌형이다. 생산 연령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 미만이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각각에 대한 설명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정형화된 유형 3가지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4세 인구가 50세 이상 인구 2배보다 큰지 작은지 또는 같은지 그 특성 좀 정리해서 좀 리마크 꼭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 명의 여성이 일생 동안 모두 몇 명의 아이를 낳는지 지표. 이 부분도 몇 번씩 여러 번 측정 지표 할 때 강조드렸던 부분이죠. 합계 출산율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연령별 출산율을 구하고 이를 모두 이제 더해서 산출을 하게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60년대 인구 피라미드 유형이 피라미드일 때 다산다사를 뛸 때는 합계 출산율이 6.0명이었어요. 근데 1980년대 때 인구 정책의 가족계획 그 정책이 성공리에 이제 끝나게 되면서 1983년에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구 피라미드 유형도 종형을 뜻하게 됐어요. 소산소사의 형태의 특징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1990년대가 넘어가면서 합계 출산율이 서서히 이제 계속 급격하게 떨어짐에 따라서 인구 감퇴형인 항아리형을 지금 이제 띄고 있고,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관련해서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 4차까지 현재 발표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합계 출산율이 1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0.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 합계 출산율이다. 자, 15번 문제를 봅시다. 질병관리청에서 매일 우리나라 독감 발생률을 보고하고 있대요. 발생률 동그라미 치시고 측정 지표에 빈도, 비율,
분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발생률 같은 경우에는 율의 개념이고 인구 단위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정답이 확률 추정이죠. 일정 기간에 새로 발생한 환자의 수를 단위 인구수로 이제 표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걸릴 확률, 위험도 부분을 좀 추정 가능한 그런 측정 지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꼭 체킹하시고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16번 문제입니다.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소변 코티닌 검사가 흡연을 진단하는데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기 위해 조사한 결과이다. 도구의 집단 검진의 정확성을 묻는 부분이에요. 정확성은 타당도로 볼 수 있는데 이 타당도 관련해서는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위양성률, 위음성률을 구해서 이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에서는 민감도와 특이도를 지금 묻고 있어요. 그래서 민감도 같은 경우에는 흡연하는 사람 중에서 코티닌 검사가 양성으로 걸러진 사람의 확률이라서 곱하기 100 분율이 들어가고요. 또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실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이제 걸러진 사람을 뜻한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공식으로 적어보면 80분의 60 곱하기 100 하면 75%의 민감도를 구할 수 있고요. 특이도 같은 경우에는 120분의 80 곱하기 100으로 한 66.7% 정도의 수치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건강 수준을 비교하는 보건 지표 중에 1에 가까울수록 지역의 건강 수준이 높다고 판정할 수 있는 지표는 무엇인가? 역학적 측정 지표 할 때 엄청 강조했었던 그 지표값입니다. 눈에 바로 들어오셔야 되죠? 자, 정답은 3번 알파 인덱스입니다. 자, 알파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특정 연도의 신생아 사망자 수 분의 특정 연도의 영아 사망자 수로 이제 공식이 성립이 되어져요. 자, 우리가 신생아 사망이다라고 하면 생후 28일까지, 그리고 영아 사망이다라고 하면 1년 미만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1에 근접하다는 것은 신생아 사망 수만큼 영아 사망 수가 이제 사망됐다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제 건강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대개 신생아 사망의 사유를 살펴보면 선천적 기억이나 또는 유전적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은데 영아 사망 같은 경우에는 감염, 중독,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국가 간의 보건 그 수준, 보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취약한 집단인 영아가 아주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보건 지표로 많이 활용을 해서 국가 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 근접할수록 거의 모든 영아 사망이 신생아 사망으로 그 지역의 건강 수준이 높은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상대 위험비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상대 위험비 코호트 연구 관련된 내용이네요. 질병에 걸릴 확률을 의미한다. 발생률이고요. 환자 대조군 연구 아니고 코호트 연구입니다. 환자 대조군 아니고 코호트 연구이죠. 위험 요인이 질병 발생에 얼마나 X가 Y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본대요. 이 부분은 코호트 연구에서 구할 수 있는 기여 위험 분율에 대한 기여 위험도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럼 정답은 5번이겠네요. 상대 위험비가 1보다 크면 위험 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같다면 아무 연관이 없다. 적다면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기준으로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9번 보겠습니다. 유전적 소인, 사회적 요인, 시기 요인, 생활 행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얽히고 연결되어 질병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모형은 질병 발생 모형, 역학 모형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얽히고 연결되어 이 부분이 핵심이겠네요. 지금 나열되고 있는 요소 중에서 환경, 병인,
숙주 이 세 가지가 질병 발생 삼원론인데요. 이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각각을 나열하면서 모두 다 질병 발생 원인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자, 원익망 모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얼기설기하게 아주 복잡한 경로를 가지는 거미줄 모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거미줄 모형은 만성질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모형입니다. 사람의 내부 여러 요인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원인망 모형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두 지역 인구 집단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이 핵심 키워드이겠네요. 자, 두 지역 인구 집단의 성별, 연령, 사회계층, 인구 구조가 서로 다른데 이 지역의 사망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표준화율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위 인구수가 서로 다르고 연령별 사망률이 다를 때 어떻게 사망 수준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을까? 자, 표준화율, 보정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요. 표준화율 같은 경우에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집단의 숫자가 어느 정도 비슷하고 연령별 사망률이나 또는 특별한 그런 사인별 사망률의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는 표준 인구를 만들어서 각각의 사망률을 산출해서 비교할 수 있는 직접법이 있고요. 인구 단위의 숫자가 굉장히 다르거나 또는 집단의 수가 너무 작을 때 또 주어지는 정보가 없을 때는 간접법을 활용해서 표준화율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표준화율을 쓰는 이유는 이렇게 인구 구조가 서로 다를 때 다른 상황인데 두 집단을 비교해야 할 때 보정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역학 단원 20가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중요 개념들 교과서와 그리고 지봉이 영상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공부하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20문제 한번 쭉 이렇게 풀어보는 형식으로 좀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역학 단원의 기출문제 풀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